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22년도 3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의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부탐전행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과 보딘의 직업상담 3단계 과정, 보딘은 보탐핵변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학자 이름을 놓고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 탐색 단계예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환 단계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행동 단계예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그리고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 확장해 보게 보면 집단 상담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 출제된 거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요. 2번에 투사적 검사와 비교해서 객관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을 5가지 쓰셨는데, 객관적 검사가 뭔지는 잘 아시죠? 보기 1, 2, 3, 4, 5가 주어져 있거나 또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거. 그에 반해서 투사적 검사는요, 피구조적 검사예요.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검사다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나 주제 통과 검사,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HTP 검사라고 해요. 집이나 나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서 그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문장 완성 검사가 있고요. 인물화 그리기 검사도 있어요. 드로우 퍼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객관적 검사는 구조적 검사라고 하고요. 웩슬러 지능 검사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요. 그리고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MBTI 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가 투사적 검사에 비해 갖는 장점을 객관식이니까 쓰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검사의 실시가 간편하겠죠.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요. 시간과 노력이 아무래도 절감될 거고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 검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부적합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고요. 6번째,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5가지만 쓰는 게 주로 나오니까요. 6가지 중에서 5가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넉넉하게 6가지 외워두시죠. 그 외의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확장해 보게 보면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장점으로 내담자의 독특한 반응을 통해 내담자 개인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요. 내담자의 의도적 방어 반응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담자의 다양한 표현을 유도해서 풍부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 3가지, 검사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타당도 검증도 빈약하고요. 3번째,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검사 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단점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에요. 3번에 산업분류 결정 방법 중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설명하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확장해 보게 보시면 산업의 개념,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분류의 개념, 그리고 산업분류 기준 같은 것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최근에 거의 1, 2년 사이에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생산단위 활동 형태를 보시면요. 주된 산업활동이라고 해서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부차적 산업활동은요. 주된 활동 이외에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부차적이니까요. 세 번째, 보조적 활동은요.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하며
회계, 운송, 구매, 창고,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확장해 보기까지 포함해서 이 6가지 상황을 철저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4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과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3가지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같은 문제처럼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과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과 그 예시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이렇게 깊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단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 포주최생이라고 했었어요. 포주최생. 그리고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다취수조라고 했었어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인데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해서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시까지 좀 알아두셔야죠. 일단 포괄적 업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의 직업은 뭘로 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는 교육이니까 교육자로 분류해야 되냐, 의사로 분류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 연구 등 교육과 진료, 처치 등 의료의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 항목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느냐, 이걸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에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를 필요로 하는 일에 필요한다. 예를 들어서 조리, 음식, 중국집에서 짜장면 만들기도 하면서 배달까지 이 사람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리와 배달의 직무 비중이 같을 경우에 조리의 직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리사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내용이에요.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은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빵도 만들면서 빵도 생산하고 판매도 같이 해요. 이럴 때는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 즉 빵을 생산하니까 제빵사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시까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포주최생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은 일단 다수직업 종사자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직업 2가지 갖고 있는 경우에요. 낮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밤에는 대리기사를 함께 뛴다든지 이런 게 다수직업 종사자예요. 그래서 포괄적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다수직업 종사자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취수조라고 했었어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에요. 근데 설명은 쉬워요. 더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을 결정하고요.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이 더 많은 직업으로 결정하며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이에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 지금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과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특히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이렇게 분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입 우선, 이걸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최근의 직업 원칙으로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5번이요. 한국 직업사전에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 이거 또 나왔다고 했었죠. DPT, 데이터, people, 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물의 세부사항 5가지를 쓰시오. 사물의 세부사항 이렇게 4개씩 잘라서 외우면 되죠. 설정, 제조, 설치, 정밀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그 다음에 수동 조작, 유지, 투입 인출, 단순 작업해서 수유 투단 이렇게 외우면 되죠. 설정, 제조, 수유 투단 4자성어 외우듯이 외우면 되고요. 이게 21년도 3회부터 해서 22년도 2회, 22년도 3회에서 DPT가 모두 다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료에 대한 것을 확장해 보게 보시면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해서 종조, 분수, 계기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6번에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쓰시오. 22년도 2부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표집오차라, 첫 번째 표집오차.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오차가 검사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했었고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준거 측정치 타당도라고 해서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3개 쓰시면 되죠. 참고로 하나 더 놨어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 개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런 범위 제한에 대한 내용도 준거 타당도 개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7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5가지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첫 번째, 내담자가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고요. 세 번째, 내담자가 잘못된 동기를 역시 수정하도록 돕고요. 네 번째,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고요. 다섯 번째, 내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도록 돕고요. 여섯 번째, 내담자가 타인과 동질감을 갖도록 이렇게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 1, 2, 3번이 있고요. 4, 5, 6번은 이 사회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4, 5, 6번을 같이 몰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좀 암기하기 편하시도록요. 이게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가 되고요. 확장해 보시면요. 아들러의 생활양식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에서 지기회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8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차원이요. 적응 방식이 있고 성격 차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성격 차원은 민영리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의 성격 요소 민첩성,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외우기 편해요. 역량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요. 리듬이라는 것은 리듬이 단일성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리듬은 다양성이니까요.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차원 성격 요소는 민영리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확장해 보기 위해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방식 4가지 윤근 적반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9번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셨죠. 4개 있다고 했었죠. 단층 집계 이렇게 4개를 했어요.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4가지. 단순 무선 표집은 모 집단의 구성원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을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제비뽑기 같은 거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층화 표집은요. 모 집단이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종파의 신도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었을 때는 종파별로 나누어서 무선 표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집락 표집은요.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학교 1학년의 기본 성적을 검사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1학년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학교를 딱 집어서 그 학교의 1학년 성적 전체를 검사를 해보면 서울시내 전체 1학년들의 중학교 1학년들의 성적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집단은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서울의 중학교 1학년 전체 검사할 때 그 한 학교의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 집락 표집에 해당되어져요. 계층 표집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일정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했는데, 1000명 중에서 100명을 선발할 때
처음에는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요. 그럼 딱 뽑아보니까 7번이에요. 그러면 7번에 따른 끝수 7번이 같은 거 17번, 27번, 37번 이렇게 해서 끝수 7번을 전체를 하면 100명이 뽑아지겠죠. 이렇게 모집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일정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계층 표집이에요. 지금 단층 집계 요 두 문항들을 외우는데 이 단층 집계가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나중에 못 쓴 경우 있어요. 확률 표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항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문제와 철저히 연관지어서 암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10번에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를 각각 세 가지씩 쓰시어 나왔는데 설명은 아니고 태도 척도 능력 척도에 그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태도 척도 다섯 가지 있었죠. 결참, 독지타 중에서 3개 쓰시면 되고요. 능력 척도 5개, 자직목계문에서 3개 쓰시면 돼요. 태도 척도라는 것은요. 결참, 독지타 이렇게 했었죠.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이고 능력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이렇게 5개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성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다. 지금 이 22년도 3에 나온 거는 이 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요 제목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까지 두고 있어요. 예전에 시험에서 태도, 촉도 3개 쓰시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명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성에 대한 것이에요. 참여도, 관여도는요. 진로 선택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참여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다.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 사람은 진로 선택에 대한 독립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지향성, 성향이라는 것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타협성이라는 것은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곤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고 지향성, 성향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향성에 해당하는 예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 척도는 자직목계문이라고 했는데 자기평가, 자신의 성격, 흥미 등을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쉽죠. 직업정보는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목표 선정, 자아와 직업색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직업 목표를 선정하는 능력이에요. 계획이라는 것은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계획이라고 하고 문제 해결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이라고 하네요. 11번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치의 포괄적 직업 상담의 상담 과정 3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이 2단계고요. 3단계는 문제 해결이 3단계가 되겠네요. 1단계 진단 단계예요.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2단계는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인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하거나 해석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3단계는 문제 해결 단계인데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해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크리치의 직업상대 문제 유형 분류 3가지 변인이 있죠. 적응성에 따라서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하고요. 결정성에 따라서 다재 다능형과 우유 부단형으로 구분하며 현실성에 따라서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으로 구분한다라고 적혀 있네. 기술되어 있어요. 12번에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 면관체 설록 중 이렇게 외웠죠. 면접법이 있고요.
관찰법이 있고요. 체험법이 있어요. 설문지법이 있고 녹화법이 있고 중요사건 기법이 있어요. 설명을 그 제목에 따라서 그대로 맞춰서 설명하시면 돼요. 직무 분석자가 특정 직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등을 갖고 있는 직무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면접법이에요. 관찰법은 직무 분석가가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게 관찰법. 체험법은 직무 분석자가 직무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자료를 얻는 것이 체험법이고, 설문지법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게 설문지법이에요. 녹화법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장시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게 녹화를 하는 것이죠. 중요사건 기법은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했었죠.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직무 요건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사건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석법은 면관체, 설록중 이렇게 6개를 외웠는데 그 중에 4개 제목만 쓰시면 돼요. 13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줄여야 하는데 측정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 6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 표준화라는 것은요, 정해진 어떤 절차요. 검사의 실시와 채점에 대해서 딱 이렇게 틀에 정해져 있는 것을 표준화라고 해요. 그런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은 표준화하고요. 그래야 측정 오차를 아무래도 많이 줄이겠죠. 세 번째, 검사 문항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고요. 검사의 문항수와 반응수를 늘리되 적절하게 늘리는 것이에요.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그 측정 오차가 완전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검사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은 제거하고요. 여섯 번째, 검사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해서 오차 변량을 줄여야 되는 방법 등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내용들은 숙지하시기 바래요. 14번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4가지를 이렇게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임금 격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거기 일단 확장해 보게 보시면 경쟁적 요인 그리고 비경쟁 요인으로 경쟁적 요인과 비경쟁적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경쟁적 요인 쓰는 거, 비경쟁적 요인 쓰는 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형도 있죠. 직종별 임금격차, 산업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이것도 역시 기출 실기에서 출제된 바가 있네요. 일단 산업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요,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나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임금을 적게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클수록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대체적으로 임금이 높을 것이고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이 떨어지면 임금은 적게 받게 될 것이에요.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산업별 집중도는 제품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산업별 집중도가 클수록 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커지겠죠. 네 번째, 산업별 수요의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별 수요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 간 임금 격차는 커지겠죠. 산업별 수요가 많으면 임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임금 격차의 원인과 유형 확장해 보기 보시면 경쟁적 요인 중에서 인적 자본량, 두 번째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적 자본량을 많이 축적한 그런 경우에는 그 근로자별로 생산성 격차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을
스시어 나와 있는데 역시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고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기업 내 관습,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해서 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쓰시면 되겠죠. 숙련의 특수성은 기업이 숙련의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부 노동력, 이직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고 노력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확장해 보시면 내부 노동시장은요,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지배하는 시장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장훈련은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선임자의 기술 및 숙련이 현장훈련을 통해 후임자에게 전수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 내 관습이라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계속 한번 들어온 취직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용의 안정성이죠.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기업 내 관습은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한다. 야, 우리 회사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요.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이요.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은 조직 내 업무 분담과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형성시킴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요. 장점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승진 및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 효과가 있고, 세 번째,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5번 문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확장해 보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16번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유한학과라고 했었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요. 물려받거나 생득적인 개인의 특성들이다. 환경 조건과 사건, 보통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항들이고요. 학습 경험은요.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은 목표 설정, 가치 명료화, 대안 형성, 그리고 직업적 정보 획득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 4가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호인융락이 나와 있어요.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17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6가지 쓰시오. 상담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높고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지겠죠. 심리적 편안함과 친밀감 가질 수 있고요. 네 번째, 가명을 이용한 상담 사례 소개 및 대처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탐색이 용이하고 내담자의 주도로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는 이런 장점 또는 필요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확장해 보기 보시면 사이버 직업 상담의 단점도 나와 있으니까 아울러서 함께 살펴봐 주세요. 18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 가치 5가지를 쓰시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한 검사 도구 중에서 MIQ라는 게 있어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에서 근로자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 6개를 서술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의자 안한지 이렇게 외웠어요. 성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구이고요. 이타심, 타인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자율성,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안락함, 직무에 대해서 편안한 작업 환경을 바라는 욕구이고요. 안정성은
혼란스러운 환경을 피하고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지위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사회적 명성에 대한 욕구를 지위라고 해요. 강의 들으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